범죄자가 너무나도 조심스러워 수사 방향이 올바르더라도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몇 년, 몇십 년이 흐르고 사건은 먼지로 뒤덮인다. 하지만 기술은 멈춰 있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날 보관된 증거물들이 입을 열기 시작한다. 앤티옥은 인구 10만 명의 작은 캘리포니아 도시다. 진정으로 끔찍한 일은 드물게 일어나는 조용한 곳이다. 하지만 1980년 6월 이곳에서 모든 주민을 경악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동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수십 년 동안 바꾸어 놓았다. 6월 22일 일요일 새벽 4시경 25세의 스테파니 말린이 집으로 돌아온다. 레스토랑에서의 교대 근무가 끝났고 동료에게 잠깐 들렀다. 이제는 오직 잠만 자고 싶다. 열쇠가 자물쇠에서 돌아간다. 안은 어둡고 고요하다. 1층을 지나던 그녀는 14살 사촌 수잔 봄바르디에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평소 같으면 거실 소파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스테파니는 문간에 멈춰선다. 귀를 기울인다. 침묵. 몇 번이나 동생을 부르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이상하지만 패닉에 빠질 정도는 아니다. 너무 이르고 너무 어둡다. 게다가 위층에는 스테파니의 두 딸, 5살과 6살 아이들이 자고 있다. 아이들을 깨울 필요는 없다. 그녀는 수잔이 아마도 아이들 방에서 잠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든다. 피로가 몰려온다. 전날 저녁 그녀는 동생에게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수잔은 조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주 좋아했고 기꺼이 동의했다. 책임감 있는 여고생은 이것을 중요한 어른들의 일로 여겼다. 자신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였다. 몇 시간 후 스테파니는 잠에서 깨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커피 향이 부엌을 가득 채운다. 전화가 울린다. 수잔의 어머니가 딸이 언제 돌아올지 묻는다. 스테파니는 프라이팬을 내려놓는다. 동생을 깨우기 위해 아이들 방으로 가지만 수잔은 그곳에 없다. 침대는 손대지 않은 채다. 아이들은 혼자 일어났다고 말한다. 수잔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스테파니는 1층, 2층 집 전체를 뒤진다. 욕실, 창고까지 들여다본다. 아무런 흔적도 없다. 명백해진다. 동생은 여기서 밤을 보내지도 않았다. 이것은 무섭다. 정말로 무섭다. 수잔은 결코 문제아도 아니었고 도망친 적도 누구와 만난 적도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들을 절대 혼자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다. 스테파니만 어떤 단서라도 찾기 위해 집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한다. 동생이 쪽지를 남기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전화를 본다. 혹시 부재 중 전화라도. 아무것도 없다. 점점 더 불안해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함께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도착한 경찰관들은 즉시 시간 순서를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수첩을 꺼낸다.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질문한다. 스테파니에 따르면 6월 21일 저녁 그녀는 교대 근무를 하러 가면서 수잔에게 아이들과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퇴근 후에는 동료의 생일 파티에 들를 계획이었다. 레스토랑은 멀지 않았지만 딸들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 심지어 2시간도 말이다. 6월 21일 저녁 8시경 스테파니는 집에 전화해서 동생에게 깨끗한 옷을 직장으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유니폼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수잔은 동의했고 부탁을 들어주었다. 2 블럭을 걸어와 옷을 건네주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수잔은 괜찮아 보였다. 웃으며 아이들에게 돌아가려고 서둘렀다. 그녀를 배웅하며 스테파니는 그녀가 길을 건너는 것을 보고 손을 흔들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동료들과 2 딸 모두 이마를 확인해 주었다.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다. 수자는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자신들을 재우기 시작했다. 저녁으로 마카로니 앤 치즈,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여주었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장난감들을 치우는 것을 도와주었다. 아이들은 이모가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했다. 잠옷과 빨간 가운, 부드럽고 집에서 입는 옷이었다. 분명히 그녀는 어디 갈 생각이 없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수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을 예정이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었다. 리모컨은 소파 팔걸이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언니 집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평소처럼 말이다. 새벽 1시 30분, 파티에 있던 스테파니는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집으로 전화했다. 음악 소리가 커서 옆으로 비켜서야 했다. 수자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재빨리 대답하며 아이들이 자고 있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다. 자신도 피곤해서 이제 잠자리에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았다. 스테파니는 전화를 끊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은 채 손님들에게 돌아갔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실종은 마지막 통화가 있었던 1시 30분과 스테파니가 돌아와 동생을 발견하지 못한 새벽 4시 사이에 발생했다. 2시간 반, 좁은 시간 간격이었다. 가족들은 도주서를 즉시 단호하게 부인했다. 수자는 차분하고 온순한 소녀였다. 가족과의 갈등도 없었다. 사춘기 시절도 탈선 없이 아무런 문제나 스캔들도 없이 지나갔다. 게다가 그녀의 모든 소지품, 가방, 옷, 신발은 그대로 있었다. 운동화는 문 옆에 놓여 있었다. 재킷은 옷장에 걸려 있었다. 가운과 슬리퍼 차림으로 도망친다고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납치설이 제기되었다. 아마도 강도들이 집에 침입했고 수잔이 이를 막으려 하거나 우연히 목격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가설은 가능성이 낮아 보였다. 형사들은 방들을 꼼꼼히 살폈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다. 스테파니의 지갑에서 돈도, 화장대 위에 있던 보석도, 침입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자물쇠는 온전했고 창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이는 소녀가 자신을 데려간 사람을 알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들여보냈다는 것을 의미했다. 집안에는 싸움의 흔적이 없었다. 가구, 물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소파 쿠션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옆방의 아이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평소처럼 조용히 일어났다. 형사들은 이웃들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스테파니는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었고 옆집에는 벽 너머로 무언가를 들었을 수도 있는 다른 가족들이 있었다. 경찰관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똑같은 질문을 했다. 하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소음도, 목소리도, 문 닫히는 소리도 없었다. 아무것도 수상한 점이 없었다. 14세 여학생의 실종은 이 조용한 지역에서 가장 불안한 사건이 되었다. 이미 첫날부터 이 사건은 극히 수수께끼 같아 보였다. 수사팀은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붙잡고 당겨볼 실마리가 하나도 없었다. 경찰은 적극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집 주변 지역 수색, 건물 내부 정밀 조사. 형사들은 수풀을 뒤지고 차 밑을 들여다보고 쓰레기통을 확인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는 얻지 못했다. 인근 모든 이웃을 신문했다. 누군가는 보았고 누군가는 보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없었다. 수잔이 다니던 학교를 방문했다. 선생님들은 충격에 빠졌다. 반 친구들은 할 말을 몰라 침묵했다. 모두가 불안해했지만 아무도 단서를 줄 수 없었다. 그날 밤 수상한 낯선 사람이나 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느리게 움직이는 차도, 목적 없이 서성이는 사람도 없었다. 그 일요일 저녁은 다른 저녁과 다를 바 없었다. 1980년에는 감시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그때는 다른 시대였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수사관들은 우연한 목격자들로부터 정보를 얻기를 바라며 대중에게 호소했다. 신문에 광고를 싣고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다. 소용이 없었다. 경찰서에 몇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모두 잘못된 단서로 판명되었다. 어떤 이는 다른 도시에서 비슷한 소녀를 보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실종된 지 닷새가 지났다.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최악의 상황. 수잔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믿고 싶지 않았고 계속 희망을 가졌다. 가족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퍼뜨리고 거리, 전봇대, 상점에 전단지를 붙였다. 미소 짓는 긴 머리의 소녀 사진이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주변 환경을 분석한 결과 형사들은 여고생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지 못했다. 그녀의 친구들 중에는 문제아가 없었다. 평범하고 조용한 또래 친구들 뿐이었다. 지역에 등록된 성폭력 전과자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몇 명 발견되었지만 모두 확인된 알리바이가 있었다. 어떤 이는 직장에 있었고 어떤 이는 가족과 집에 있었다. 모든 것이 확인되었다. 270-31317. 모든 것은 6월 27일에 바뀌었다. 더운 날 햇볕이 쨍쨍했다. 스테파니의 집에서 약 100km 떨어진 샌 호아킨 강에서 한 남자가 낚시를 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았을 때였다. 그는 물속에서 뭔가 수상한 것을 발견했다. 꽤 큰 물체가 물살을 따라 떠내려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통나무나 쓰레기 봉투라고 생각했다. 배를 타고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벌거벗은 시신을 보았다. 여자였다. 창백하고 움직임이 없었다. 시신은 다리 근처 강가로 떠내려와 있었다. 목격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그가 발견한 것을 신고원에게 설명할 때 목소리는 떨렸다. 사망자는 인양되어 법의학 검사를 위해 보내졌다. 시신은 며칠 동안 물속에 있었다. 부패가 시작되어 피부는 하얗게 변했지만 모든 흔적을 감출 정도는 아니었다. 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면 폭력적인 행위의 흔적이 있었다. 사망 원인은 가슴 부위에 칼에 찔린 상처였다. 한 군데였지만 깊었다. 살인자는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고 죽음은 빠르게 찾아왔다. 아마 1분 이내였을 것이다. 사망자에게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서류나 물품도 없었다. 옷도 장신구도 아무것도 없었다. 관할 지역에 실종 신고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중 봄바르디의 가족의 신고가 있었다. 따뜻한 날씨와 물의 영향으로 시신은 부어올랐고 얼굴 특징도 변형되었다. 최종 신원 확인은 치과 기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것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법의학자는 실종된 수잔이 희생자임을 확인했다. 부모는 이 소식을 들어야 했다. 범인의 생물학적 증거물, 즉 손톱 몇의 흔적과 시신에서 채취한 샘플이 수집되었다. 심지어 이를 분석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기술로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현미경, 화학 테스트, 이 모든 것은 최선한의 정보만을 제공했다. 정보를 대조할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DNA 분석은 어딘가 실험실에서 막 시작되던 단계였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 사법당국이 할 수 있었던 전부라고는 수집된 샘플들을 보관소로 보내 봉투에 밀봉하고 표식을 한 뒤 다른 방법들, 즉 오래되고 검증된 방법들로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수잔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살인 수사로 재분류되었다. 사건 파일의 색깔이 바뀌었고 상태도 변경되었다. 용의자는 몇 명이었다. 스테파니의 집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공격적인 성향의 남자가 밝혀졌다. 싸움 전과가 있었고 이웃들로부터 몇 차례 불만이 접수된 적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신문을 받았지만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했다. 두 번째 용의자는 희생자의 여동생의 전 남자친구였다.
그들은 짧게 만났었다. 젊은 여자는 그가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너무 끈질기고 너무 집착적이어서 몇 번의 데이트 후에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수잔이 사라지기 전날 그는 스테파니의 타운하우스로 찾아와 문간에 서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스테파니는 문을 열기 전에 문틈으로 그를 보았다. 거절당하자 그는 1분 더 서 있다가 돌아서서 가버렸다. 가족 주변에는 다른 수상한 남자들이 없었다. 살해당한 이는 이 두 명만을 알고 있었고 아무런 의심 없이 집으로 들였을 수 있었다. 형사들은 두 사람을 철저히 조사했다. 신문을 하고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증인을 찾았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 증인도 집안의 지문도 용의자들을 범죄와 연결할 어떤 것도 없었다. 그 시대의 기술은 제한적이었다. 점차 그들을 추적하는 것을 멈췄지만 여전히 주시하고는 있었다. 그 후 살인자를 찾으려는 시도는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다. 수사관들은 몇 달 동안 일하며 여러 가설을 확인했지만 모든 가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증언, 사신, 샘플 등 모든 사건 자료가 수집되어 수십 년간 보관소로 보내졌다. 상자들은 선반 위에서 먼지를 뒤집었었다. 14세 수잔 봄바르디에는 라파이에트 공동묘지에 묻혔다. 작은 추모식, 많은 꽃들. 그녀의 죽음은 모든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정한 충격이었다. 딸의 어머니는 발견 소식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았다. 형사가 확인하는 말을 했을 때 거실에서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1시간 뒤 그녀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가족에게 수잔의 성적 증명서가 전달되었다. 그 문서는 우편으로 도착했다. 잔인한 우연이었다. 거기에는 최고 학점들만 있었고 그녀는 우등생이었다. 더 이상 없을 미래.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지고 두려워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모든 자물쇠를 잠그기 시작했다. 특히 모든 이들은 경찰이 살인자를 찾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오랫동안 경찰서는 범인 검거를 희망하고 진행 상황을 요구하는 걱정하는 주민들의 전화를 받았다. 특정 인물에 대한 신고도 접수되었다. 어떤 이는 이웃을, 어떤 이는 동료를 의심했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 제보로 드러났다. 모든 제보를 확인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이후 범인의 DNA 프로필을 분석하여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한 90년대에 그랬다. 성과는 없었다. 증거물의 품질이 불충분했다. 샘플은 수년간 보관되면서 열화되었고 기술은 여전히 너무 미약했다.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더 정교한 방법들이 필요했다. 점차 사람들은 그 범죄를 잊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건들, 새로운 비극들이 옛 사건들을 밀어냈다. 2000년대에 이르러 수잔 봄바르디에의 이름은 80년대에 이곳에 살았던 도시의 노인들과 여전히 정의의 승리를 희망하는 그녀의 가족만이 기억했다. 어머니는 매년 기일마다 묘소를 찾아왔다. 지역 신문 기자 제니퍼 캐슬린 기븐스가 이 섬뜩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미제 사건에 대한 기사 자료를 찾기 위해 기록 보관소를 뒤지다가 수잔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살인자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어쩌면 바로 옆집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2014년에 기자는 그 소녀의 묘지를 찾았다. 단순한 회색 비석과 시든 꽃들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미제 사건에 대한 블로그를 시작했다. 그녀는 희생자의 가족과 많이 소통했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여 기억들을 기록했다. 그날을 아직 기억하는 지역 주민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이미 나이가 들어 은퇴했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수잔의 이야기가 정기적으로 보도되면서 처음에는 지역 사회에,
그 다음에는 더 넓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대중이 반응했다. 사법당국도 이를 인지했다. 사람들은 다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왜 범인은 아직 처벌받지 않았는가? 편집국으로 편지가 쏟아졌고 온라인 포럼에서는 토론이 시작되었다. 경찰이 이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사건을 해결해야 할 강력한 동기, 즉 대중의 압력과 언론의 관심이 생겼다. 젊고 열정 넘치는 몇몇 경찰관들은 미제 살인사건 수사를 위해 자신들에게 기회와 자원을 달라고 보안관에게 요청했다. 그들은 시도해보고 싶었다. 보안관은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2015년 미제 사건 수사 전담반이 구성된 직후 먼지 쌓인 상자와 오래된 라벨이 붙은 수잔 봄바르디에 사건의 DNA 샘플들이 보관소에서 꺼내졌다. 그 전담반에는 쉽지 않은 임무를 맡게 될 열정적인 경찰관 몇 명이 포함되었다. 이 사건은 안티오크에서 가장 오래된 미제 강력범죄가 되었다. 35년의 침묵. 이 시기가 우연히 선택된 것은 아니었다. 재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품질이 좋지 않은 샘플, 오래된 자료 또는 최소한의 정보원만으로도 작업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의학 기술이 등장했다. 차세대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기, 컴퓨터 알고리즘, 이 모든 것이 판도를 바꾸었다. 거의 40년 전의 증거물들이 샌 마테오 카운티 법의학 연구소로 보내졌다. 봉인된 봉수들은 조심스럽게 개봉되었다. 처음으로 범인의 완전하고 상세하며 비교 가능한 DNA 프로필을 생성할 수 있었다. 이전에도 시도는 있었지만 기술이 성공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돌파구였다. 2017년 초 살인범의 완전한 프로필을 확보한 후 등록된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인 전국 시스템 코디스를 통해 이를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프로필을 업로드하고 검색을 시작했다. 뜻밖에도 초기 신원 확인 결과 미첼 베이컴이 지목되었다. 일치했다. 사건의 진정한 돌파구였다. 형사들은 성공을 곧바로 믿지 않았다.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모든 것을 2번 다시 확인했다. FBI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프로필을 확인했고 이는 또 다른 확증이었다. 그 후 샘플들은 이 남성과 최종적으로 연결되었다. 오류 가능성은 0에 가까웠다. 그는 수잔 살해 직전 스테파니와 헤어진 바로 그 의심스러운 남자친구였다. 80년대에 조사를 받았지만 풀려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당연히 이 남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경찰은 그의 광범위한 범죄 행적을 쉽게 알아냈다. 긴 전과 기록이었다. 미첼린 베이컴은 1954년 3월 21일 캘리포니아주의 작은 마을 중 한 곳에서 태어났다. 평범한 가족이었고 특별할 것은 없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스테파니와 수잔이 살던 곳과 앤티옥으로 이사했다. 운명이 그들을 한 곳으로 이끌었다. 그는 오랫동안 10대 살해 사건의 용의자였지만 2017년까지 그를 기소할 증거가 부족했다. 37년 동안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알고 보니 그는 1973년에 이미 여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젊었지만 이미 위험했다. 폭행에 대한 재판 후 그는 5년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혐의에 따르면 그는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 중범죄였지만 그 전에는 범죄자로 등록된 적이 없었고 깨끗한 전과였기 때문에 법원은 관용을 보였다. 첫 유죄 판결과 젊은 나이가 정상 참작 사유였다. 짧은 형기를 마친 후 그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는 출소하여 같은 도시로 돌아왔다. 그러나 1981년에 이미 여러 범죄 행위로 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잔 살해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이제 숙련된 범죄자는 24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더 엄격했다. 그의 모든 범죄는 성적인 불법 행위와 관련이 있었다. 수법은 동일했다. 2000년대 초에 석방된 후
그 남자는 성범죄 경향이 있는 사람으로 등록해야 했다. 이러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표준적인 절차였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요구사항을 무시했기 때문에 2002년에 석방 조건 위반으로 4년을 더 선고받았다. 다시 감옥에 갇혔다. 그 후 그는 지문, 사진, DNA 샘플과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났다. 2017년 경찰이 63세의 미첼 베이컴을 찾아왔을 때 그는 같은 도시인 앤티옥에서 살고 있었고 어디로도 떠나지 않았다. 그가 식료품 봉투를 들고 가게에서 조용히 돌아오는 길에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평범한 날, 평범한 노인이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살인범은 앤티옥의 가장 오래된 미해결 살인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고개를 젓고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그를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다. 유전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미첼과 수잔 살해 사건의 연관성이 밝혀진 후 형사들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그의 DNA 샘플을 다른 여러 미해결 사건들과 비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쩌면 그는 더 많은 살인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 단 한 건의 사건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전문적인 수법이었다. 체포 당시 그 남자는 63세였다. 그는 무려 37년 동안 처벌받지 않았다. 그의 수법이 연쇄살인범과 유사하다는 점, 계획적이고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고려할 때 자유로웠던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많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확히 몇 건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마침내 희생자 가족에게 정의를 실현할 희망이 생겼다. 오랜 세월 끝에. 80년대에 미첼을 책임지게 할 수 없었던 주된 문제는 알리바이였다. 언뜻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다. 그는 수잔이 아이들을 돌보던 장소에서 꽤 멀리 떨어진 이웃 도시의 바에서 이모와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최소 40km는 되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새벽 2시쯤에야 바를 떠나 도시 진입로의 교차로에 멈췄다. 그가 설명하기로는 담배를 사기 위해 야간 상점에 들렀다고 했다. 점원은 그를 알아봤고 그들은 몇 마디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미첼은 집으로 갔다. 그는 형사들에게 이렇게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설명했다. 이러한 이동 때문에 그에게 남은 시간은 매우 짧았다. 아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였을 것이다. 당시 형사들은 그가 살인범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고 거리가 멀었으며 이모와 점원의 증언으로 그의 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었다. 둘 다 증언했다. 그는 누구보다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당시에는 그 범죄자를 살인과 연결할 수 없었다. 형사들의 직감은 한 가지를 말했지만 증거는 다른 것을 말했다. 스테파니는 미첼이 사촌의 납치 및 살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녀는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했고 주장했다. 그는 10대인 그녀의 사촌을 포함하여 가족 전체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짧은 연애 기간 동안 몇 번 만났었다. 집에서도 식당에서도 만났다. 안타깝게도 이 정도면 그 소녀가 그를 신뢰하기 시작하기에 충분했다. 익숙한 얼굴, 언니의 남자친구인데 무슨 위험이 있겠는가? 바로 이 때문에 수잔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그렇게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 되었다. 너무 늦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스테파니는 그 남자와 단 3번의 데이트를 한 후 관계를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뭔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그의 시선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집요한 질문들이었을 수도 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헤어진 후 미첼은 그녀가 일하는 식당에 여러 번 찾아와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창가 테이블에 앉아 마음 없이 그녀를 관찰했다. 몇 시간씩이나. 그녀가 주문을 나르고 손님들에게 미소 짓는 모습을 지켜봤다. 깜빡이지 않는 시선, 긴장된 자세가 섬뜩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다. 그가 찾아오면 동료들에게 자신이 없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미첼은 그녀의 집 문 앞에 쪽지를 남겼다. 짧고 위협적이지는 않았지만 집요했다.
다시 직장에 찾아와 연락을 시도했고 퇴근 후 그녀를 기다렸다. 스테파니는 상황을 모르는 신입 동료 중 한 명이 그 남자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줬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나중에 그 여성은 그들의 이별을 몰랐고 돕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제는 명백했다. 바로 이 때문에 수잔이 위험에 처했고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는 주소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집에 어린 아이들과 함께 소녀가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80년대 수사 중 미첼에게는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용의자에게는 표준적인 절차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자신감 있고 침착하게. 그러나 결과는 모호하다고 판정되었다. 그래프는 특정 지점에서 변동했지만 명백한 거짓말로 간주할 정도는 아니었다. 형사들은 수많은 신문을 진행했다. 신문실에서 몇 시간 동안 그 맞은편에 앉아 같은 질문을 다른 말로 반복했지만 용의자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잘 버텨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부족하여 그를 살인과 연결할 수 없었다. 결국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31년 후 범죄자가 체포되었다. 정의는 지연되었지만 결국 찾아왔다. 그에게는 살인, 납치, 불법 행위 혐의 목록이 제시되었다. 게다가 법의학 감정인의 결론에 따르면 그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기 전에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그 후에 저질렀는지는 불분명했다. 이것은 죄목의 분류에 중요했다. 검사는 자신의 팀과 함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요구할지 아니면 최고 형량인 사형을 구형할지 계속 논의했다. 미첼 자신은 여전히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감방에 앉아 신문에서 침묵했다. 종신형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사형 선고는 항소로 인해 더 많은 소송을 야기하고 절차를 수년 동안 지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경우 변호사들은 계속해서 항소하고 가능한 모든 허점을 이용하기 시작한다.